자, 여러분 굉장히 다 경청해주고 계신데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미리 남겨놓아 주시면 저희가 강의 마무리 부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잠시 한 10분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2시부터 한정학 교수님의 강연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2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2시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강연을 곧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면 한정현 통일대학교 교수님께서 실감 기술을 활용한 예술과 기술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의 VR/AR 컨텐츠 전공의 한정엽입니다. 자, 오늘 실감 미디어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때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인문학적인 배경들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이제 엔진 개발자와 예술가, 그다음에 기획자가 만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의 VR/AR 컨텐츠 전공 주임 교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에 와서 이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교 MR 아트텍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고, MR이라는 것은 믹스 리얼 예술에 대한 센터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미술학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 연구는 주로 MR 환경, 믹스 리얼 환경에서 이제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예술적 표현을 하는 데서 대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요 프로젝트로는 문화기술 선도대학에서 XR 트윈 환경에서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또 뭐 디지털 휴먼, 그다음에 무선 XR 솔루션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혼합 현실 환경에서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점을 도대체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냐? 예술사적인 시점, 기술적인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증강현실이 이제 뭐 어떤 기술적 체계로 이해한다면 뭐 없어질 것이다.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사회적이나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감 콘텐츠 기반 초경험 예술,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기술과 예술이 만나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프로젝트 기반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의 예술이라는 것은 기술이 포함된 새로운 개념의 예술이 될 것이고, 이것은 도대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운 예술의 환경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보르네오 섬에 4만 년 전에 동굴벽화가 있는데, 이 동굴벽화를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은 핸드 프린팅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들 그리거나 아니면 추상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구상으로 그리거나 거의 다 그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이제 그렸다는 취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럼 현대 예술에서 차이점이 있느냐? 사실 차이점이 없어요. 그거는 각자의 예술가의 어떤 경험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4만 년 전이나 지금의 상태나 현재로서는 이제 차이점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단절된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VR, AR,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어요. 이런 메타버스의 환경은 가상현실로 가는 어떤 진입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웹 기반으로 우리가 구동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제 혼합현실 기반, 그 다음에 이제 초실감 메타버스라는 것이 아마 존재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예술가한테는 동굴에서 벽화를 그리던 시절에서 MR 환경에서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분별되고 패러다임의 임계점이다.
새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초실감 메타버스는 도대체 그럼 어떤 환경이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이브리드 인바이러먼트, 즉 다시 말해서 현실과 가상이 연동이 되는 환경이에요. 즉 내가 가상에서 했던 것과 현실에서 했던 것이 단절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동되는 상태. 즉 현실에서 내가 한 행동이 가상에 적용이 되고 가상에 한 행동이 현실에 적용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올 건데 그 세상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MR과 XR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좋은 새로운 환경이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MR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혼합 현실이고 여기 보시면은 VC 그러니까는 가상 연속체에서 현실과 가상을 증강현실 환경, 증강가상 환경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얘는 이제 개념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증강현실 환경을, 모바일 폰으로 이제 위치를 기반하고 가상의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는 환경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주 거대한 하늘에 드론으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증강현실 환경이에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홀로그램을 썼어요. 증강현실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아직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약간 유사 증강현실도 증강현실은. 그 다음에 이제 증강가상 환경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건 뭐냐면 가상에 기반해서 현실에 있는 어떤 사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통 예전에 설명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날씨 아나운서 있죠. 날씨 아나운서. 날씨하는 아나운서는 블루 스크린이 있는 스튜디오에 있고 그걸 가상의 이미지에 접목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이 증강 가상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겠구나.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게 웬걸 XR 스튜디오라는 거를 발전하고 대규모 공연을 증강 가상 환경으로 해요. 자, 그러면은 XR, 즉 확장현실이라는 건 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확장현실은 자, 퀄컴사의 알렉스 부수석 회장이 이제 그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설명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뭐 이런 거죠. 뭐 XR은 손과 몸이 움직이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들게 하는 기술이다. 이거 외에도 이제 약간의 내용이 있어요. 뭐 인터랙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 이러면서 약간 MR보다 더 좋은 환경의 어떤 세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저는 학술적으로는 이 부분이 틀렸지만은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XR이라는 것이 MR보다 더 좋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게 홍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상현실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은 이분의 말대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증강현실 환경이거나 증강가상 환경인 거예요. 그냥 다만 거기 안에 좀 더 경험을 줄 수 있는 햅틱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저는 XR을 좀 이런 관점에서 봐요. 어떻게 보냐면은 MR 환경을 즉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켜주는 기술적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게 하는 하이퍼 리얼 기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륨 매트릭을 이용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거나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두 번째는 이제 가상과 현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이건 뭐야? 어떤 거예요?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이죠. 지금은 디지털 트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전기로 사람이 잘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 얘는 곧 아주 가까운 소프트웨어로 나와서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친구가 이제 현실과 가상을 연동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제 기술적 체계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리얼타임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사실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구경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선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은. 그리고 사후 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을 뒤로 거꾸로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합쳐졌을 때 확장 현실, 즉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XR 기술을 정리한다면은 XR은 뭐 MR보다 높은 XR 환경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MR 환경에서 XR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을 연결하고 사용자 중심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적 체계로 여기서 X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증강현실이나 증강가상이라든 이런 공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XR 기술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되지 않게 하는 기술적 체계,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에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기술적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제 요구하는 기술적 체계. 이것이 이제 예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예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술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일상으로 이 환경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갑자기 메타버스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의 대표적인 사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요즘에 이제 가끔 제가 네이버로 메타버스를 치니까 가상현실보다 더 진보된 기술적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다면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상이라는 것, MR이라는 것은 신발에 속해요. 신발. 개념적이라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 나이키 신발이거나 아디다스 신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는 개념은 있지만 지펠 냉장고라고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브랜드가 있는 어떤 공간적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가상증강현실로 들어가기에는 좀 복잡한 과정과 좀 기술적으로 이게 일반화되지 않은 과정을 이루었는데 메타버스라는 것이 생기면서 가상현실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 같은 것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MZ세대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어떤 주역적인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참여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현재로서의 메타버스는 웹 기반 메타버스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은 이 메타버스가 MMORPG의 동시 접속 게임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이제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MMORPG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이제 하지만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든지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을 즐기는 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경험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게임 세계와는. 게임은 주 목적이 하나죠. 게임을 잘하는 거.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뭐 한강에 공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뭐 편의점에 들려서 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경험을 줄 수 있다. 메타버스 종류는 되게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는 1992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세계관의 그냥 명칭이에요. 이런 명칭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실질적인 사례로 나오고 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상하지만은 사실은 저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 지인들 중에서 소설가도 있고 아티스트들도 있고 기업의 회장님도 있고 뭐 되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VR, AR 콘텐츠 전공 교수니까 저한테 맨날 질문하는데 도대체 메타버스는 어디서 타는 버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기성세대가 아직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기성세대도 관심을 가질 정도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메타버스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MZ세대가 어떤 현실에서의 결핍을 넘어 가상에서 주인공이 되는 아주 주요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자,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메타버스를 저는 실감형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거냐? 웹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여기선 사회적 현존감이 되게 중요해요. 즉, 여러 명이 동시에 즐길 때 내가 가상현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비즈니스가 돼요. 그죠? 참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죠? 또 여기 안에서 뭔가 경험적인 걸 만들어서 실제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비즈니스가 되게 미흡하고 미약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미와 흥미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초실감 메타버스가 있다는데 초실감 메타버스는 그럼 어떤 것이냐? 초실감 메타버스와 실감 메타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페르소나의 유무예요. 즉, 실감형 메타버스는 어쨌든 간에 내가 페르소나를 보내야 돼. 즉, 디스플레이 환경에 내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상의 캐릭터, 아바타 같은 것들을 보내서 거기서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초실감 메타버스는 뭐냐? 초실감 메타버스는 내가 아바타예요. 내가 안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을 해. 자, 이것은 어떤 거? 혼합현실로 XR 기술을 기반해서 경험을 하고 현존감, 실감, 직관적 인터랙션이 가능한 상황. 즉, 현실과 가상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실감 메타버스가 이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초실감 메타버스로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냐? 여태까지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나 이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초실감 메타버스, 실감 메타버스에서는 자, 이미지나 메시지가 아니고 경험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얘를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경험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구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궁금한데 이제 한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3D TV 이제 그때 강연도 한번 갔었고, 아주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상현실에 관련된 강연도 갔었는데, 홍콩의 어떤 강연자가 아마 두 가지를 똑같이 다 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 3D TV 때도 이제, 이거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3D TV로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하지만 3D TV는 실제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죠. 가상현실도 또 그때 오셔갖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에 있던 관람객 중에서 어떤 분이 진짜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너 3D TV 다 세상에 깔린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깔렸는데 너 또 와서 가상현실이 세상에 깔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얘는 진짜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 가상현실을 기술적 체계로 이해하면은 당연히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상현실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자크 라깡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정신분석학, 즉, 프로이드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참 뒤에 있는 분이 프로이드를 만나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한다는데 이거를 뭐 진짜인지 잘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400만 명을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욕망 이론 혹은 미러 스테이지라는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오징어 게임 보셨죠? 자, 오징어 게임 다 보셨을 텐데 거기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형사가 자기 형을 찾아가요. 그죠? 근데 찾아가는데 어디서 찾아가냐면 이제 그 고시원 같은 데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그 아줌마가 뭐 문을 열어줄 때 뭐 비용을 다 지급하면 문을 열어주겠다. 그 문을 실제로 열었는데 거기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져 있는데 그게 자크락강의 욕망 이론이에요.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 물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 피상적이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욕망에 대한 기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나눴냐? 실제계, 상상계, 상징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의 만약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됐더니 선생님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걸 하고 싶거나 어떤 그런 욕망이라는 게 생긴, 그게 끊임없이 인간한테는 돌아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그 원인을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한대요. 자기 스스로를 볼 수가 없대요. 근데 뭐를 보고 알 수 있냐? 거울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모르고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곧 자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망이론의 핵심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나에게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그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어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걔는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열광하는 관객을 본다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상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즉, 거울과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기술적 체계가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MZ세대는 왜 메타버스에 열광을 할까요? 우리 세대만 해도 도대체 메타버스는 어디서 타는 버스냐고 물어볼 정도로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자, 근데 MZ세대는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즉 MZ세대는 어떤 세대냐? 현실에서는 결핍이 있는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떠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윗세대들은 대부분 월급을 10년 벌으면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자, 지금은 월급을 10년 벌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 물리적인 것을 점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즉, 현실에서는 되게 결핍이 있는 세대고. 또 어떤 거냐? 미래가 좀 불확실해.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자, 이거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 공간에서 우리 그 MZ세대가 갖고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에 대한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가상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도 경험을 많이 했고, 디지털 기기도 경험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안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은 되게 결핍의 세계이지만은 가상현실에서는 이 세대가 선도적인 세대예요. 즉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고 갈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는 거죠. 그 부분에 코로나19라는 것이 터지면서 한 비대면의 상황을 10년 정도 앞당겼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 이거는 이제 10년 정도 앞당겼지만 MZ세대는 원래 그렇다는 거죠. 가상현실에 체득화되어 있는 세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파인의 어웨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이게 되게 오래전 영화인데, 탐 크루즈가 나오고, 되게 이쁜 어떤 여배우가 나오는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게 언제냐면은 서부 시대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면은 유럽에서도 북쪽이고 되게 추운 지방인데, 여기에 이제 소장농, 즉, 농장주가 아니고, 농장을 대신 저어주는 사람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래요. 탐 크루즈가. 근데 어느 날, 서부에서 미국에서 땅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이 소장농은 그걸 알고 있어.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땅의 귀함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을 진짜 건너요. 돈도 없는데 태평양을 막 건너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룰을 보니까 먼저 가갖고 말뚝을 꼽으면 거기가 전부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런 룰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뭐를 사냐면은 야생마를 하나 사요. 야생마를 하나 사갖고 진짜 그 야생마를 타고 가갖고 결국에 말뚝을 꼽아 거기다가. 근데 지금의 가상현실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떤 느낌? 새로운 영토라는 느낌이 들어요. 즉
현실과 가상이 연동이 된다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XR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에서 한 행동이 가상에서 반영이 되고 가상에서 한 행동이 현실에 반영이 되면은 얘는 하나의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영토이고 이 영토 안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회? 솔루션, 즉 야생마 같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기성세대에게 보여줬을 때는 진입장벽이 있는 거야. 기술적 진입장벽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일상적인 세상인 거죠. 두 번째, 저는 이제 공간 디자인 학과를 나왔어요. 공간 디자인 학과를 나왔는데 저의 스승님이 공간 디자인 학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 제가 무엇인가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스승님이 만든 학과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1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1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MR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연구를 좀 하다 보면은 세계 최초의 연구가 너무 많아. 다 세계 최초야. 물론 이제 이것이 아주 유의미하냐 이 부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은 어쨌든 최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다. 이 부분이 MZ세대가 가상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진입장벽이 있는 곳이면서 본인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주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만 잘 만들면 기회, 즉 내가 넘버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실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붙을 거라는 거죠. 무엇이 거기에 생기는 거에 따라서. 근데 얘가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완벽한 새로운 영토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인간이 가상현실을 추구하는 이유는 너무 철학적인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거울을 통해서, 즉 이미지나 메시지나 환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중에 MZ세대는 현실에 대한 결핍이 즉 가상에서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MZ세대가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좋던 싫던. 그죠?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이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자, 그럼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톤 학파에서는, 이상세계, 우리가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죠? 걔를 복제하면 현실 세계래요. 현실 세계를 또 복제하면 시뮬라크라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상 세계를 복제한 게 현실이고 현실 세계를 복제한 게 가상이기 때문에. 근데 1981년 이 잠보드리아는 분이, 이분도 철학자예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매트릭스 1편, 워셔스키, 그때 당시에는 형제, 그다음에 조금 지나선 자매, 그죠?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상태. 이분이 이 장보리아 선생이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그 세계관을 제시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용하던 이 시뮬라크로, 즉 가상이라는 개념이 이것을 앞으로는 소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비하는 사회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인이, 하나의 장인이 가방을 하나, 두 개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하나에는 마크를 붙이지 않고 다른 하나에는 마크를 붙인 거죠. 어떤 마크? 구찌라는 마크를 붙였어요. 그럼 이 가방에는 차이가 생길까요? 네,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뭐 때문에 차이가 생긴 건가요? 이미지가 붙은 거죠. 메시지가 여기 안에. 이거 되게 명품 가방이야. 라는 메시지가 붙은 거예요. 자, 또, 자, 애플사의 마크는 원래 뭐를 기준점으로 디자인한 거죠? 원래 사과를 기준점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이 사과를 애플이라는 마크를 보면은 사과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스티븐 잡스나 맥북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겠죠. 즉, 원본은 사라지고 가상을 소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제공했던 게 마샬 맥루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거냐?
미디어는 메시지다. 즉, 인간이 소통하는 데서 되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로 철수가 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텍스트로 썼어요. 철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방은 어떤 방인지도 모르고, 문은 어떤 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통이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소통을 얘기하셨었는데 실제로 얘는 어떤 위력이 있었냐. 지금 시대에, 즉 이미지를 소비하는, 가상을 소비하는 이 시대에서는 유튜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BTS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이분은 얘기를 만약에 이제 유엔에 나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면은 전 세상에서 이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그냥 단순한 소통으로 이게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이 권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겠다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실감 미디어였어요. 그럼 초실감 미디어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는 미디어 관점에서는 어때요? 권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초실감은 메시지가 아니고 경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준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 경험을 참여할 수 있대. 그리고 그 경험을 팔 수도 있대. 이 부분은 완벽하게 세상이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술로서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기술적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초연결. 여기서 이 초는 하이퍼예요.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건 지금 5G야. 5G가 되면 뭐가 좋죠?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저지연, 아주 빠르게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무너뜨려요. 즉, 내가 디지털 휴먼으로 만든 어떤 데이터를, 여기 지금 첨단 산업센터에 있고, 미국의 MIT에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초연결을 통해서는 가상에서 즉각적으로 만나갖고 설명하거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어떤 거냐? 원래는 같이 붙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을 초연결, 즉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해갖고 지연 없이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5G가 초연결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 인공지능 설명하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니까 조금 지능적인 인공지능이, 초지능적인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알파고처럼 하나를 학습시키면 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애예요. 근데 알파고 보고 갑자기 장기를 두라고 그러면 장기를 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좀, 강인공지능, 즉,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다. 이거 왜 있냐? 이 인공지능이 좀 이따 역할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를 놀래키려고 있냐? 그게 아니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왜?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즉, 누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학습되지 않고 프로그래밍 된 거라면은 굉장히 지연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실감 기술. 이게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아까 전에 세 가지 실감 기술이 요것이 이제 결국에는 메타버스, 초실감 메타버스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적 체계이기도 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통해서 저는 어떤 걸 하냐. 초경험 예술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존에 있는 파인 아트, 즉, 페인터를 그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MR 환경에서 페인터를 그리거나 할 때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분명한 차별점이라는 것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예술 장르의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술사에서는 이제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냐면은 중세 미술에서는 이 미술과 기술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기술이 미술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은 왕이나 아니면 귀족에게
속해 있는 전속 화가예요. 그러니까는 아티스트는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영주가 와서 그리라는 것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1차 산업혁명 이후 현대예술은 어떤 거냐. 이제 복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막 이렇겠죠. 그래서 유일성이기보다는 내가 처음 만든 거, 독창성에 초점을 두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관에 갔어요. 어떤 그림이 봤는데 난 도대체 저 그림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설명해 줘야 되냐면 큐레이터가 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 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밑에 보니까 가격이 한 100억 정도 한대요. 갑자기 그 그림이 좋아져 보여.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현대예술이 엘리트적인 예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 어떤 거?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죠? 이걸 설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 사람이 어떤 작가가 이렇다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보여주면 되네. 시뮬레이션 시켜주면 되네. 그냥. 이런 식으로 미술은 바뀔 것이고 여기서 또 경험을 참여하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자, 그것이 그런 환경이 이제 초경험 예술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홍대, 전학교에서도 이제 VR, AR 전공주임 교수였고요. 지금 이제 모교인 홍대로 와갖고도 이제 VR, AR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은 가상현실에서 예술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어떻게, 실험을 좀 하고 싶었어. 실험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실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첫 번째는, 자, 가상현실에 5년 전에 얘기해요. 2D 작품을 가상현실로 옮길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3D 작품을, 3D 오브제를 또 가상현실로 옮길 수 있나? 이 부분을 또 실험해보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아티스트는 가상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부분을 처음에 하고 싶었어요. 자, 이게 끝나자마자 어떤 거냐면은,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원기관에서 2년 정도로 한 9억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쟁 구도로 선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아티스트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즉 예술 중심으로 기술을 해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는 기술 중심의 예술을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1차 연도가 끝나고서 그 결과를 갖고서 얘기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결국에는 저희 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인공지능이 예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실감이라는 표현이에요. 하이퍼리얼.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무조건 디지털로 예술을 다 작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유명해질 거냐? 뭐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초실감이라는 부분과 실감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대자동차 미디어랩에서 기업 강연을 초청받아 갔어요. 초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예술한 거죠. 근데 거기는 오디오를 하는 데잖아요. 초경험을 설명하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전기자동차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현실의 자동차 소리를 기반해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킨다면은 걔는 실감이에요. 현실을 기반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 그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디지털로 소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전기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은 전기자동차 소리 같잖아요. 초실감적인 소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전기자동차 소리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즉 가상현실에서는 제일 쉬운 게 실감으로 올리는 거야. 뭔가를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근데 미술사 안에서 본다면은 리얼리즘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만드니까 그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게 일상이잖아, 일상. 그냥 일상이 돼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일상이 아닌 가상현실만의 어떤 새로운 무엇에 대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실감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경험을 실감이라고 하는데 그건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이거나
촉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상을 기반하는 경험은 어떤 거냐? 초실감이라고 그러는데 초시각, 즉 다시 말하면 좀 이따 제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이건 사람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초청각,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그죠? 전기 자동차 소리 같은 것들. 메타버스 안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소리가 스페셜 오디오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어떤 소리를 기존에 있는 소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디지털로 만든 새로운 소리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그 소리라고 우리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전기자동차 소리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지금 전기자동차 소리를 우리는 전기 자동차 소리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감과 초실감이 어떤 것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로 이게 소리가 잘 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 이준호 선생님이 신소라는 그림이 있어요. 옛날에 복도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도에 이제 이우환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림 한 장에 10억, 20억씩 가는 게 복도에 걸려 있었고, 몰랐지. 그때 당시 그렇게 비쌀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그림 몇 점이 없어지는 다음부터는 다 수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이거를 본 사람일 거예요. 실제 이준석 선생님의 신소를. 저희가 이거를 포토스캔, 협력업체하고 포토스캔 해갖고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2D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상현실로 옮길 것이냐에 대한 생각. 이게,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만든 거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안 난다. 소리를 나게 해주세요. 나나요? 네, 지금 소리 잘 나옵니다. 이거 작품 할 때, 이제 홍대의 여러 아티스트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중섭의 흰소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아틀리에예요. 거기가 숙소 겸 아틀리에.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뇌도 그렇게 많이 잡아주시고 배고프셔갖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한번 이준석에 가서 보시면 아틀리에 가서 보시면 진짜 뿡 잡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너무 배고프시니까는 배를 엄청 많이 잡아드셨대요. 그래갖고 미안해갖고 음지화에다가 담배 이제 은색지에다가 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작업 공간, 자기네 방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정도의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 같은 것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준호 선생님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준석 선생님 세계관. 신소는 이미지로 움직이지 않지만은, 신소를 시뮬레이션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2D에서. 그래서, 이걸로 하나의 그런 6가지 그림, 아티스트가 그리고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키프레임에 속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아주 재밌게 다른 스토리로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2D의 이미지는 상상력을 갖고 우리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상현실에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인남 선생님,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미디어 아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떤 길을 열었던 이런 작가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이제 보통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사계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루어진 미디어로 4개를 나누는데 이게 마치 병풍 같은 거죠. 이 병풍은 원래, 이제 동양에서는 병풍은 그림이 아니고 세계관이래요. 그래서 병풍에 있는 그림 안에서 이렇게 내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디스플레이에 실행시켜갖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은 분들이고 이분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 이제 MZ세대가 이제 만약에 무엇인가를 예술 작업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준 분. 자, 그 다음에 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남준 선생님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하여튼 유럽에서 무슨 디자인 나왔다 그러면 그거 보고 있다가 우리가 베끼기 바빴어.
유럽이 이제 그 디자인의 거장이 거기에 있고 디자인한 학문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최소한 미디어 콘텐츠나 미디어 아트는 좀 괜찮아. 왜냐하면은 백남준 선생님이 계셔갖고 좀 눈치를 안 보고 작업을 해도 우리에게 약간 마치 그런 유전적인 정당성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거 원래 백남준 선생님이 하던 거야. 우리가 이거를 VR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장시켜갖고 우리가 하는 거야. 라는데 명분이 좀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작품을 먼저 한번 감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가 이때 느꼈던 아쉬움 같은 게 또 어떤 거였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에서도 이제 똑같이 병풍이 올라오네요. 그죠? 병풍이 올라와갖고, 이제 인터랙션을 주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저 글씨들이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저기 이제 그 백남준 선생님, 저기 이인남 선생님 작품의 시그니처한 부분이에요. 저 글씨가 저렇게. 자, 여기서 이제 달을 꺼내죠. 달을.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터랙션을 주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가상현실을 잘 몰랐다는 거야. 자,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계를 만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환경을 만든다. 그럼 사실은 우리는 로테이션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오른쪽을 봤어. 그 오른쪽을 기반으로 하고 이 환경 자체가 모두 다 봄의 환경으로 바뀌어. 내가 앞쪽을 봤어. 내가 앞쪽을 보는 순간 로테이션이 변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좌표값이라는 게 없고 공간적이지 않다는 거죠. 얘는 그냥 장소만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백남준 선생님, 이인남 선생님하고 작업을 한다면은 좀 그런 부분들, UX, UI적인 부분에서 하이퍼링크적인 관점을 잘 적용시켜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몸짓이나 이런 거 움직이기만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은 아마 그것이 더 VR에 되게 적합한 내용이겠다. 이것도 2017년도에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때 알은 거죠. 아, 이게 기존에 있는 물리적 공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게,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위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깨우치게 된 거예요. 이건 컨텐츠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실험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48분인데 우리 10분만 좀 휴식을 좀 취하고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제 머리에서 네, 열이 너무. 네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때요?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교수님이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시다 보니까 지금부터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네, 10분만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여러분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저희 오후 3시에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50분이니까 2시 50분이니까 3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요. 네,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3시가 되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평면을 가상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와 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상현실에 대해서 또 예술적인 경험을 줄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D, 즉 오브젝트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주로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뭔가 MOU도 맺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되게 주요한 사실들을 알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에 이제 그 실감 미디어관하고 VR AR관은 이제 제가 RFP를 기획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이분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원본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할지, 가상현실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갑자기 원본을 두고선 어린아이에게 그걸 보여줬을 때 그걸 알 수 있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뭔지. 그럼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교육을 누가 받으려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얘는 홍보적인 관점하고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원본이 보여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금동 백제대학로에서 향을 피울 수가 없죠. 문화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향을 피웠던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시켜준다든지 혹은 지금은 선덕대왕 신종을 칠 수가 없죠. 선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또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시를 앞모습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뒷모습을 보게 한다든지 걔를 확대해서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 같은 것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서클 VR이라는 시스템이고요. 10명 이상 동시 접속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첨성대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첨성대 실제 안에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또 특히 첨성대의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별로 없죠. 문화재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보탑과 삼층서탑이 어떻게 쌓아져 있는지 구조 같은 것들. 이걸 모두 다 얘기한다면 이걸 모두 다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경험을 주는 데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실제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가 좋다 나쁘다 혹은 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전달할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석전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흐르지 않죠. 근데 물을 흐르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술잔이나 이런 걸 한번 띄워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석굴암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석굴암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감 콘텐츠의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자, 인공지능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냐? 일단은 인공지능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시간을 거꾸로 흘려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인공지능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매트릭스의 아키텍트라는 인공지능이 나오기도 하고 또 터미네이터에는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오기도 해요. 세상을 멸망시키죠. 그냥 강인공지능이고 얘는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모든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하지만 실제 인공지능은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즉 다시 말해서 약간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어린아이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학습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해. 하지만 응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를 시키면 한 가지는 굉장히 잘하지만 얘를 응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AI, 즉 얘를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인공지능을 지금 약간 블랙박스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듯이 안에 있는 시스템 수정이 안 돼. 이거 무슨 짓을 할까요? 잘라보는 거지 이렇게. 잘라보면 좀 더 빨라지나? 뭐 이런 것들을 무슨 1650년대 그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뇌에 바늘을 찍어갖고 이 사람이 무슨 어디 부분이 어떤지 이렇게 알듯이 인공지능에게 지금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행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몬트리올 대학에서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제 겐이라는 인공지능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인공에 관련된 이 뉴럴, 즉 세포의 구조를 갖고 이렇게 층을 쌓아갖고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얘가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긴 하는데 얘가 일정량 쌓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30개까지 쌓았다는데 이거 누가 제일 잘 쌓으냐면 중국이 제일 잘 쌓아요. 중국은 어떠냐?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이제 학습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제 개인 동의서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걔네는 그걸 무시하잖아. 그냥 막 국가에서 뭐 한다고 하면 다 쓸어 모아갖고 그냥 다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층이 쌓아지는데 이 층이 쌓아져갖고 학습을 맨 처음에 시키지 못했는데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제 학회를 가신 거야, 어디. 학회를 가시는데 여기 이제 그 대학원생인 이안 굿펠로우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도 안 됐는데 얘 하나하나에게 다 전부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얘가 학습이 됐어. 그래서 보시면은 입력, 레이블링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 데이터 집어넣어갖고 입력이 되지 않아. 학습이 되지 않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초상화를 학습시키는 내용을 갖고 진행을 했고, 이 레이블링 데이터가 학습법이에요. 인공지능 학습법. 얘는 사실은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직업군으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자, 이 학습이 되면은 여기서 계층이 있어요. 이 계층에 다 학습이 되고 이걸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입력으로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을 다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출력으로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우편물 같은 거 할 때 사람마다 글씨 서체가 달라갖고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인공지능은 세 가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즉 예측적 시뮬레이션. 자, 이건 뭐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키면서 DB를 구축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가가 사랑이라는 작업을 다 한 것을 DB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작가가 조금 지나갔고 미움이라는 것을 다 학습을 시켰는데 얘가 DB가 됐어.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무슨 짓을 하냐? 추천을 해요. 비헤이비어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추천해? 애증이라는 거 한번 그려보실래요? 애증? 이러면서 작가가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게 돼. 이거는 예측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근데 이제 다만 거기서만 비단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지금 군사시설을 다 집어넣었어. 학습시켰어.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군사시설을 다 학습시켜갖고 얘를 붙이면은 누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 51대 49로 확률이 나왔어. 대한민국이 51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는 진짜로 전쟁을 해서 이긴 거와 같은 결과를 갖고 있어요. 즉 선행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인공지능이 이 부분이 예측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직관적 시뮬레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학습이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아바타를 내가 만날 수 있어. 근데 나를 학습한 아바타야. 그럼 나하고 얘기가 제일 잘 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하고 가상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제일 좋은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제일 잘하니까 걔가. 그죠?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 자, 어떻게 돌리냐? 예를 들어서 무용수가 춤을 추는데 우리는 무용수가 춤을 추는 장면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인공지능으로는 무용수가 춤을 춰갖고 만약에 지금 춤이 끝났다면 얘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거나 아니면 걔를 적층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떤 율동으로 춤을 췄는지 이런 것들, 즉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대규모 플랜트, 즉 대규모 도시 인공지능 학습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뭔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쓰는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 세 가지,
예측적이거나 직관적이거나 아니면 환류적, 뭐 feed forward이거나 feed in이거나 feed back 이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 중에 최고는 예측적 시뮬레이션이다. 이거는 이제 시간하고 연관을 가질 수 있어요. 엄청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은 되게 웃긴 게 지금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그 서번트 증후군이 어린애라고 그랬죠. 근데 아티스트의 욕구는 그렇지 않잖아. 아티스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티스트 창작 과정이라는 게 있고 런칭 과정이라는 게 있으면 그 창작에 필요한 엔진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의 엔진으로 구성될 수 없다는 걸 알아냈고 엔진을 여러 개 붙여갖고 사용하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티스트는 무슨 요구를 하냐. 얘가 해상도의 이미지가 조그마하면 안 돼요. 4K나 8K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프로젝션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체에다가 다양한 매체에다 쓸 수 있게끔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 비디오에다가 쓰고 또 이제 객체 검출해갖고 뭐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360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엔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 학습 데이터 우리는 어떻게 구축했냐? 일일이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진은 이제 스타일 정된 사진이 있으면 그걸 메일로 보내드렸어. 자, 그래서 구축한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동양화풍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서양화풍 이런 걸로 학습을 시키고 일단 저희가 얼굴을 학습시킨 것은 이제 아티스트가 처음에 미술 때 얼굴의 표정이 제일 민감하대요. 그래서 이 민감한 부분을 학습을 시키면은 이 친구들이 분명히 학습이 잘 될 거다라는 예측성을 갖고선 실제로 학습을 시켰고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얘가 512 사이즈밖에 안 된다. 즉, 반명합함 사이즈밖에 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대에서는 얘를 확장시킬 이유가 없이 빠르게 학습되는 것만 연습을 하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술가로서 얘를 런칭시켜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얘를 3만 픽셀 이상, 즉 24K까지 스타일 전이가 될 수 있는 엔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거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의 엔진들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작년에 비대면 전시를 가졌어요. 원래는 대면 전시여야 되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한 관계로 비대면 전시를 가졌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티스트한테도 굉장히 큰 위협이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 작품을 더 이상 누군가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랩, MR 미디어 랩이라는 랩하고 아티스트가 콜라보로 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초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연구원들이에요. 저희는 따로 모델을 쓰지 않고 그냥 저희 연구원들이 그냥 다. 이게 이제 초고화질 스타일전이라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잠깐 보셨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3만 픽셀 정도 스타일전 시키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몰랐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그 예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 네 가지 엔진을 각각에 적용을 해서 아주 고화질의 스타일전이, 즉 어떤 스타일을 적용시킨 이미지를 3m, 3m, 300dpi로 출력받아갖고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속으로 객체 검출을 하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사람이 인식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림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이미지들을.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VR 360에서도 당연히 스타일 제니가 되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검출 엔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엔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의 벙커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면 우리 이제 고우의 그림을 알고 뭐 이제 그 크림트의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 어린아이들은 한 10분 되면 뛰어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디어가 말을 걸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객체 검출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각자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경험을 줄 수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나비가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물고기가 쫓아다닌다든지 그런 식의 연구들을 이제 저희가 하려고 이제 객체 검출 엔진을 통해서 예술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건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도대체 그러면 그림을 맨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얘가 실제로 그린 걸 보니까는 엄청나게 밀도 있게 그리고 뭔가 다른 걸 그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할 때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원본이 되는 이미지, 사람의 이미지라든지 초상화 같은 것들을 주고 소스가 되는 이미지 두 가지를 이렇게 줘서 아티스트의 저작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있잖아요. 이 엔진이 꼬여갖고 이미지만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상화 이미지만 주더라도 본인이 그냥 그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드릴 때, 그러면 인공지능이 도대체 그림을 자기 스스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감적 표현이 아니고 초실감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실감적 표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실감적 표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거나 개발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하거나 아마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저작 도구로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석고상을 인공지능하고 같이 그립니다. 석고상이 예술가가 처음에 접하는 오브제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게 처음으로 석고상을 가르친다라고 보시고 돌아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아티스트한테 좀 테스트 겸 이렇게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티스트가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예술을 처음 접했을 때 석고상을 그렸는데 그때 당시에서 20년이 지난 자기가 있는데 지금 이 인공지능은 석고상을 너무 잘 그린다는 거예요. 잘 그린다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그렸으면 얘가 20년 뒤에 도대체 뭘 그릴지 상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약간 겁도 내시고 뭐 이런 경우를 좀 보긴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좀 한번 봐볼게요. 이거 똑같은 거네. 네. 자, 이것도 이제 아티스트가 저작 도구로서 사용했을 때 인공지능. 자, 보시면 보겠지만은 굉장히 무엇인가를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장면은 약간 실제로 사이즈로 본다면
5cm, 5cm에 불과한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5cm, 5cm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이거는 저작 도구로서 활용을 했을 때고, 그럼 인공지능 스스로 그린 그림은 도대체 어떨 것이냐.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린 거예요. 저는 여자 모델 이미지 사진만 줬고 그 스타일 소스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린 거예요. 자기가. 아마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 그림을 아마 보신 걸 거예요, 지금이. 그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오해를 하는 이유가 인공지능으로 뭘 그렸대, 그럼 보통 다 휴대폰 사이즈를 그리는데 얘는 3m, 3m에서 300dpi가 나올 수 있는 초고화질로 이제 출력이 된 거죠. 만약에 출력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 출력기로는 받을 수가 없대요. 150dpi까지가 최고의 3m, 3m일 때.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를 넘었다는 거죠. 어떤 단계를 넘어서 보여주는 거.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MR 환경에서 구현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거를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 XR 트윈 환경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꽤 예술사를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사실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뭐라고 얘를 판단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결과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무슨 제안을 받았냐면은 이제 비엔날레 중에서 이제 유명한 비엔날레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이것과 아티스트의 똑같은 이미지를 동시에 주고 표현을 한번 해놓은 퍼포먼스를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죠. 사실은 예술의 발전 중에서 가장 예술가를 괴롭히고 혹은 예술가를 발전시킨 것이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나온 이후부터 예술가는 뭔가를 똑같이 그려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수파도 나오고 입체파도 나오고, 그죠? 뭐 피카소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뭐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술 얘기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아직 중요한 게, 그러면 누가 예술가냐라는 부분을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만 예술가냐? 조금 있다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로 이제 저희는 이제 에버랜드하고 이 엔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룹들을 구성해서 이제 좀 미디어 아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에버랜드의 거대한 사이니지, 신전 사이니지인가? 거기에 이제 지금 상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아마 그냥 이거 홍보 영상만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에버랜드에 가시면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조별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행주산성에서 이제 고양시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인공지능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반응이냐면 원래는 이제 디지털로 뭔가를 만들면 왜 좀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걸 사람이 그린 것처럼 바꿔주기 때문에 이 미디어 아트가 사람이 일일이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이 한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좀 뭐 전시를 같이 하자, 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중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아마 영상이 그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걸 아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초연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초연결은 결과적으로는 물리적 환경을 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텔레프레전스? 이런 걸로. 그죠? 그래서 가상에서 우리가 따라 떨어진 상태 동시 접속을 통해서 뭔가를 같이 하는 어떤 상태로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연결이라는 게, 그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 가상을 가상에서만 하거나 현실을 현실에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근데 가상에서 한 행동이, 예를 들어서 가상에서 뭘 내가 팔았는데 현실에서 뭔가 맛있는 걸 사 먹었어. 또 현실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가상에서 어떤 게 쌓였어.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지만은 이 세계가 연결되면은 완벽하게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거기가 세계야. 영토야, 영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현실 공간에선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유할 수 없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솔루션, 개발, 뭐 컨텐츠 이런 걸로 점유할 수 있고 그 부분이 현실에서에 있는 집값과 마찬가지로 가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로블록스가 그 자산 평가가 60조 원이래요. 60조 원.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도 다 끝난다는 거야. 애들이 다 그 로블록스 안에 들어가서 놀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 세계관이라는 거죠. 새로운.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NFT라고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디지털 작품의 원본을 인증하는 거. 이게 사실 디지털 작품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콘텐츠도 문제예요. 자, 학교에 있는 교수 입장에서 실제 학생들은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으로서 인증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 그죠? 제가 5년 전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나왔을 때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서울시하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선정도 돼갖고 제가 연구개발 계획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영상을 제가 오늘 좀 갖고 왔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게 그 원본이 인증되면은 사실은 이것이 컨텐츠이든 예술 작품이든 가상의 원본의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된다면 굉장히 이제 이것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블루오션이에요. 완벽한 블루오션. 근데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지금에 있는 MZ세대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걸로 다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게임일 수도 있어요. 소리일 수도 있어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서일 수도 있어요. 즉 지금의 예술가라는 것은 어떤 경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미술작품을 그림을 그린 사람을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이든 그게 음악가이든 그게 누구이든 NFT 즉 원본을 인증받고 그것이 경험으로서 가치가 생긴다 그러면은 다 예술가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디지털 원본을 인증하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다니면서 이번에 뭐 이제 엄청나게 이제 NFT 기반에서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학생들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규모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다가 작품들이나 자기가 만든 것들을 막 올릴 수 있어. 그럼 걔를 빌려 쓸 수도 있고, 그죠? 걔를 원본을 인증해서 판매도 가능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마치 그
그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멜론이나 이런 것들은 왜 음원 같은 거 개발하면 계속 저작권료로 뭐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완벽한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게 NFT예요. 얘가 지금 너무 무지무지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한 심정은 국가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얘가 민간에서 너무 하게 되면 이걸 부풀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면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피해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교육기관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좀 무슨 단체,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좀 에너지를 갖고서 좀 이렇게 진행하고 이 부분은 왜 무섭냐면은 이번에 이제 무슨 디지털 이미지로 된 NFT가 걸린 그림을 뭐 780억에 팔렸대요, 미국에서. 근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지금 디지털 이미지, 그러니까 디지털 원본으로 하는 이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시뮬레이션, 동영상 이런 것들이 판매가 막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NFT가 원본이라고 인증이 받는 그 순간에. 이거는 이제 지금의 현재의 미술 시장보다 더 큰 미술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미술 시장은 게임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그린 파인아트가 아니라는 거죠. 게임일 수도 있고 게임 캐릭터일 수도 있고 디지털 휴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사실상 무한대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걔를 통해서 우리가 부캐라 그러던가 뭐 이렇게 어떤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아마 구성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연결은 그런 부분으로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틸레프레스 환경을 얘기하는데 지금 홍대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A 공간과 B 공간은 떨어져 있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10명 정도 동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만들고선 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이것을 좀 발전시켜갖고 A 공간과 B 공간이 있는데 가상의 C 공간에서 A 작가와 B 작가가 인공지능 저작 도구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XR 트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초실감 메타버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실제로 영상을 좀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이제 1차년도 영상이에요. 1차년도 이제 우리가 실험 테스트하는 영상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했던 거예요, 테스트로. 안에서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질 나비 같은 것도 날려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면은 원경, 바깥에 스타일 전이를 시켜갖고 할 수 있는 뭐 중경, 뭔가 움직이는 사물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근경, 3D 오브젝트도 모두 다 인공지능으로 생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해하거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스페셜 오디오 부분이에요. 스페셜 오디오 부분은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은 다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공간 사운드라고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스페셜 오디오가 그냥 지금은 약간 시각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스페셜 오디오를 잘 쓰게 되면은 그 컨텐츠가 두세 배 정도 실감이나 초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가상현실에서 UX, UI적인 작동도예요. 부르면은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야! 부르면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텍스트로, 그러니까 2D 우리가 그냥 페르소나가 있는 그 일반 디스플레이, 즉 환경, 미디어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360 환경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기서 만드는 소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드는 소리 같은 것들도 디지털로 다 만드는 것일 텐데, 아까 전에 제가 전기자동차 소리 얘기했죠. 그렇듯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특정한 소리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녹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로 만들어서, 디지털이 항상 원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적용해서 올해 이제 저희가 그 전시를 가졌습니다.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이제 타임 시뮬레이션이고요. 이제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시간을 모의 실험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읽지만은 프랑스어로는 시뮬레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현실을 시뮬레이션 시켰을 때를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용어고,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가 하루를 느끼는 감정을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스타일 전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시간은 막 흘러가고 있는데 되게 빠른 시간이,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짧게 이렇게 포스터로 제작해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실질적으로 아티스트를 모셔갖고 XR 트윈 환경에서 실제로 이제 그 퍼포먼스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XR 트윈 떨어진 공간에서 텔레프레전스 환경에서 다시 출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만든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스페셜 오디오를 다 장착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아티스트가 들어가서 바로 퍼포먼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된 것은 타임랩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HMD를 쓰지 않아도 몰입형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내가 만들고 좋았어, 뭐 또 왜 우리 애들이 만드는 거는 돈으로 쳐주지도 않고 인증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더 깊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더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기성세대들이 이걸 제도적으로 빨리 만들어줘야지, 이 친구들한테 그 청년 실업 자금 같은 거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줘야 된다. 기관에서 좀 준비를 해줘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좀 접근을 해줘야 된다. 다행히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내년도에 과제에서 아마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아주 좀 이거를 좀 사명감을 갖고 아주 좋은 기관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연합을 해서 좀 좋은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죠. 디지털은 일단은 복제가 된다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술가를 수집하는 컬렉터가 디지털 작품을 사지 않아요. 아무리 사인을 해줘도 사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제가 이상했던 게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요.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 암호화된 어떤 체계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암호 자체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MZ세대가 만든 작품이 훨씬 디지털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한테,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티스트는 디지털 원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뭐 음향을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이런 VR로 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어디 플랫폼, 인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얘는 이제 계속 판매가 되거나 서비스가 되면 그 리스트가 남아요. 그죠? 우리가 분산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서비스가 되는 어떤 상태가 되면 이거 저작권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빌려 쓰는 데다가 돈을 갖거나 판매가 되거나, 판매 금액이
엄청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미술 장르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완벽한 새로운 미술 장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4만 년 전의 그림과 지금이 제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는 MR 환경이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신뢰성을 갖게 되는 거고 인증 서비스가 되면서 우리가 멜론에다가 음악을 작곡해서 올리면은 작곡가, 작사가에게 쫙 돈이 뿌려듯이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서 누구 하나 섭외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안에 플랫폼에 딱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다운로드 받아갖고 내가 3일 쓸게. 내가 5일 쓸게. 그러면 기술적으로 3일 되면 그게 딱 사라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애들은 이미, 우리 MZ세대들은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좀 도움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국내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국내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먹고 인증을 하거나 이것을 따보려고 하면 다 따보죠. 근데 얘는 사실은 해외 상황일 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가가 가지 않아도 미국의 소호에 있는 미술관에서 우리 MZ세대가 만든 작품들이 막 있고, 그게 예술사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디지털에 관련돼서 백남준 선생님이 있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작품을 아티스트에게 직접 올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계약이 저절로 진행이 되고 작품이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스마트 계약을 하게 되면 인증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고, 상당 구매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택해갖고 얘를 이제 며칠 동안 빌려서 쓸지 아니면 살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전시장 같은 게 필요하고, 전시장이 사실은 중개소이고, 블록체인에서는, 코인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또 얘기하죠? 또, 뭐라고. 그 장소인 거예요, 여기가. 다만 그게 예술관인 거죠. 미디어로 구성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VR에서 360이야 아니면 뭐 동시 접속이 어트랙션이 필요한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PKN 갤러리라고 있어요. PKN 갤러리가 뭐냐면은 이제 그 민간 갤러리 중에서 작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3대 갤러리에 속하는 갤러리래요, 여기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서 NFT를 인증해서 작품을 판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이유가 뭐냐? 기존에 있는 미술 시장과는 얘는 전혀 다른 미술 시장이고, 지금은 가격이 되게 낮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기 있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만들어가고 파는데, 누군가가 이거, 나 100만 원에 살게.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팔걸? 100만 원에 갑자기 작품을 산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 막 유명한 화가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유명해지기 전 단계야, 지금. 사람들이 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명해지는 단계에 이제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아마 앞으로의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모두가 만든 것들이 다 저작권이 성립이 되고,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저희 세대가 옛날에 문방구에서 팔던 뭐 이런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막 되게 비싼 가격에 막 구입하고 막, 이거 아시죠? 자기 만족으로 그냥. 근데 지금 MZ세대는 또 복제된 것과 디지털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는데요. 그냥 복제된 것도 원본일 수 있지.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은 로블록스가 왜 66조냐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되게 간단한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지금 개발자도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예술은 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었던 거죠. 예술에서 실험이 끝나면은 이제 사회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서 제너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예술과 기술은 새로운 장르이고 새로운 인계점, 패러다임 전환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특히 그 주역은 MZ세대인데 현실에서의 결핍을 결국엔 가상현실에서 주인공이 돼서 뭔가 창작자로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오고 거기는 현실과 같이 비즈니스가 일어나는데 똑같이 엄청난 가격으로 무엇인가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예술적인 부분에서 이거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경험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일단 디지털이 원본인 예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넘어서 초경험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실감을 넘어서 초실감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아마 주역은 MZ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기술과 예술이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좋은 또 강연 들려주신 한정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강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는요, 여러분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바로 유니티 마스터님, 골드메탈님입니다. 지금 유니티 마스터즈 5기를 수료하셨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유니티 강좌 분야에서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저희 골드메탈님께서는 비주얼 스크립트 이해와 적용에 대한 강연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4시에 저희가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4시에 바로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10분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